워싱턴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추락 사고로 여객기는 세동강 란체 포트맥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여객기와 헬기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이 탑승객 가운데 10대 한인 피겨 선수 2명과 한인 변호사 등 한인 모두 4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민항기와 군용 헬기 공중 충돌이라는 흔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책임과 이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비정상적 비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관제 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은 자연 발생이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산불 조사관들은 추정했습니다. LA 한윤회는 어제 파코이마 시청에서 허스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설날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00명의 주민에게 생필품과 한국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일입니다. 보험국은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등록 기간이 3월 8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뉴욕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1% 이상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구글을 상대로 멕시코 대통령이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멈추고 2%대 중후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규모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장 지수 펀드를 초기 승인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혐의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미 구속 기소돼 특검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심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NBA 최약체팀인 워싱턴을 만나 134대 96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빠 르브론 제임스는 24득점,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NBA 데뷔 후 최다 득점인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엘프스보리와의 유로파리그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은 뛰고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는 맑겠지만 점차 흐려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월 31일입니다. 2025년, 이 2025라는 연도수가 입에 다 달라붙기도 전에 1월이 벌써 다 가버리게 됐습니다. 자, 또 오늘 지나면 새로운 2월이 시작되니까 또 툴툴 털어버리시고 2025년에 계획했던 것 잘 안 되신 분들은 2월에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월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29일 밤이죠. 29일 밤 워싱턴 DC 상공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공중 충돌한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에 10대 한인 피겨스케이트 유망주 2명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한인 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탑승객들의 신원이 하나하나씩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살 난 한인 피겨스케이트 선수 진아한 양과 그의 어머니 진한 씨, 그리고 한국 입양아 출신의 한인 남자 피겨 유망주인 16살 난 스펜서 레인과 그의 어머니인 크리스틴 레인은 캔사스주 위치타에서 열린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관된 유망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귀갓길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변을당했습니다. 지역 방송에 따르면 군용 헬기와 충돌해 포토맥강으로 추락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비행기에는 최소한 14명의
미국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탑승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진아한과 어머니인 진한 씨, 스펜서 레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진아한 양과 스펜서 레인 선수의 코치를 맡은 세계 피겨 챔피언 부부 에브게니아 시시코바와 바딤 나우노프 등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대표는 스케이팅은 매우 끈끈한 커뮤니티로 선수와 부모들이 매일 스케이트 시설을 방문해 훈련을 해왔다며 스펜서는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서 가장 출중한 유망주였으며 진아한 양은 훌륭한 운동선수로 멋진 아이였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의 아버지인 더글라스 레인 씨는 한국에서 스펜서와 스펜서의 남동생인 마일로를 입양해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펜서는 스케이트를 오래 타지는 않았지만 출중한 실력으로 단숨에 정상으로 향할 정도로 촉망받는 스케이터로 나타났으며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지만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매일 매사추세츠로 오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펜서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미국의 스타 피겨스케이터인 네이선 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스펜서가 자신도 스케이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는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3년 후 신동임을 입증하고 위치타의 엘리트 국가대표 훈련 캠프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진아한 양과 어머니 진한 씨는 매사추세츠주 맨스필드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 여객기와 군용헬기 충돌 사고로 인해서 한인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윌킨슨 스테그로프 로펌의 소속의 사랄리 베스트, 이 한국명 강세라 변호사가 동료와 함께 캔사스주로 출장을 갔다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33살의 강 변호사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똑똑했으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현재 동포사회가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펜더빌트대와 펜실베니아대 유펜 로스쿨을 나와서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온 강 변호사는 로스쿨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아 최우등으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1일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난 남편과의 1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오는 5월에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희생자는 모두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 현장에는 워싱턴 DC는 물론이며 인근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경찰, 소방당국, 국방부, 육군, 해안경비대, 연방수사국 FBI,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출동해 밤새 지금 이틀째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춥고 강풍이 불었으며 각 곳곳에는 얼음이 있었다고 도널리 청장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는 동체가 3조각 난 채로 허리 깊이의 강물에 떨어졌으며 주변에서 헬기 잔해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객기와 헬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했던 이유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는 착륙을 시도하려고 저고도로 비행하던 여객기를 향해 헬기가 다가가 충돌하면서 화염이 발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항 관제사가 헬기에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라고 무전으로 경고했지만 그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조사 당국은 여객기 블랙박스로 불리는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 기록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조종석에서 이뤄진 대화와 각종 비행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여객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30일 내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헬기가 왜 여객기 쪽으로 고도를 높였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 항공로가 운항하기 까다롭고 복잡해서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바이든 정부 탓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의 항공통제 레이더 영상입니다. 여객기와 군 헬기가 근접하자 경고 표시가 켜집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허가된 것보다 고도가 높아져 있었고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Tragically, last night, a mistake was made. There was some sort of an elevation issue that we have immediately begun investigating. 백악관과 의회 등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 공항 이착륙 경로가 포토맥 강을 따라 좁은 폭으로 제한된 것도 사고 위험을 높였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한 여객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강폭 거리를 두고 날아가는 헬기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혼잡한 공항이라 지난해엔 두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관제사 한 명이 헬기와 여객기를 동시에 관제해야 했던 상황도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항공안전 담당자를 채용할 때 능력이 아닌 다양성을 중시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이에 대해 미국의 항공 관제 인력 가운데 93%는 장애가 없고 관제사의 84%가 남성, 75%는 백인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군용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에 추락한 여객기 조종사는 충돌 방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 경고가 울리지 않는 저고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탓입니다. 충돌 경보 시스템은 반경 12마일로 일반적으로 안전거리라고 여겨지는 이 5마일 2세 배 수준에서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는 충돌 방지 시스템의 예외 고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고도가 500피트 아래로 내려가면 경보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의 집중력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착륙 상황에서 이 경보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0피트 아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 지점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용 헬기에 허용되는 고도가 200피트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전문가들의 사고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혼잡한 공항 가운데 하나인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항로 추가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3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주요 정부시설에 인접한 레이건 공항은 약 2,000km 이상의 장거리 직항 노선 추가가 제한됩니다. 이 규제를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는 지난해 5월 연방항공법을 처리하면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5개의 장거리 왕복 항로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했던 연방상원에서 왕복 항로를 추가하는 데 앞장선 의원은 남부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부 텍사스 노선 등 규제에 막혔던 노선들을 레이건 공항에 추가하기 위해서 승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노선 추가 법안에 대해서 공항 인근 지역인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레이건 공항에 항로를 추가하면 혼잡으로 인해서 연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 준비 중에 착륙하던 자가용 비행기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접 충돌 위기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레이건 공항에 장거리 왕복 항로를 추가하는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처리됐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부 텍사스 지역인 샌안토니오를 포함해서 5개의 장거리 왕복 노선을 항공사에 배정했습니다. 자, 이제 타운과 로컬로 도로 소식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파이어, 팰리세이드 산불이 자연 발생이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조사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소방국이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드 파이어의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산불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LA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산불이 자연 발생이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국은 두 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해 첫날 발생했던 라크만 화재가 재점화됐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화재는 폭죽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8에이커 규모였습니다. 이 화재가 진압된 후 강풍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 확산됐을 수 있다는 것이 소방국의 설명입니다. 둘째는 동일 지역에서 새로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새로운 화재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 크라울리 LA 소방국장은 최근 열린 주민 포럼에서 현재 구성된 조사팀이 라크만 화재의 재점화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크만 화재는 새해 첫날 오전 12시 15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1월 7일 같은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두 화재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들이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LA 경찰국이 경고했습니다. LAPD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기꾼들이 취약한 피해자들과 보험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국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계약, 견인, 자선 기부금 사기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잔해물과 나무 제거가 산불 이후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의 경우 피해 주민들에게 공공 잔해물 제거에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시의회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 빠른 잔해물과 나무 제거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과장된 서비스 광고나 터무니없는 계약금을 요구하는 상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장 현금으로 계약금을 달라거나 보험사가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장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견인이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산불이 발생한 후 고펀드미 등의 사이트들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 생겨났는데 이 가운데는 가짜 사이트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LAPD는 화재 피해자들이 업체를 확인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전화번호 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업체들의 면허는 소비자보호국 주면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선단체나 견인업체의 적법성은 전화 213-996-1260 혹은 213-996-1270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해마다 음력설을 맞아 진행해온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특별 푸드뱅크를 올해는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 지원 행사로 실시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바로 어제 허스트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 파코이마 지역에서 모니카 로드리게스 LA 시원과 함께 500명분의 쌀과 라면 등 식품과 생필품을 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LA와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불체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산타아나 통합교육구가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학교에 방문할 가능성에 대비해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레드카드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6분 길이 단계별 녹화 영상은 교직원들에게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이 학교에 방문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체자 단속에 있어 민감한 영역으로 여겨져 온 학교와 병원, 교회 등에서도 불체자 단속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산타아나 교육구는 25개 이상 언어로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부모를 위한 이민자 권리 인지 워크숍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주 대학들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대학 캠퍼스 내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인 괴롭힘과 폭력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제거 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2개월 내로 외국인 학생과 직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USC와 UC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대학들은 이 명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대학 캠퍼스 내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은 현재 해가 나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이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3도에서 5도가량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아침은 다소 짙은 안개가 끼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조금씩 거치면서 해가 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 이틀까지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며 보다 온화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짙은 구름으로 다시 흐린 날씨가 되겠고 낮 기온도 60도 초반으로 떨어져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수요일까지 이틀간 남가주 전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지난번에 내렸던 비의 양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1도, 45도, 해안 지역은 61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려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46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출방을 위해서 군용 수송기까지 동원하며 쓰는 비용이 민간인 항공기 1등석보다 비싼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군과 과테말라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추방된 불법 이민자 한 명당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과테말라로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는 데 사용한 미군 C-17 수송기 운영 비용은 시간당 28,500달러입니다. 수송기가 공항에 머물거나 정비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미국과 과테말라를 왕복하는 데 걸린 순수 비행 시간은 약 10시간 30분입니다. 지난 27일 C-17 수송기 편 하나로 과테말라에 돌려보낸 이민자는 64명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수송기를 이용해 과테말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1인당 약 4,675달러가 들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군용기와 비슷하게 텍사스주 엘패소를 출발해 과테말라에 도착하는 민항기 비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5배 정도 비싼 셈입니다. 로이터는 보통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이민 세관단색국의 전세기 편과 비교해도 군용기 수송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군용기 추방은 비용보다 미국의 공권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를 표출해 상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갑을 찬 채 군 수송기에 탑승하는 이민자들 사진을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방부는 텍사스주 엘패소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구금 중인 이주민 5천여 명에 대해서 미군이 추방 수송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는 30일 나는 법 집행 담당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형을 감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지명자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극렬 지지자들의 2021년 의회 난입 사태인 16 사태와 관련해 1,500명 이상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데 대해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그의 소신 표명일지 아니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인 엇박자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파텔 지명자는 FBI가 정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FBI 요원은 정치적 응징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장이 되면 재임하는 동안 FBI는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정적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고 퇴행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수년 남은 전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사퇴로 내몰면서 발탁했던 충성파 이 파텔 지명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편 인도계 이민자 2세인 파텔은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과 국가정보국 D&I 수석부국장 또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거스르는 국가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날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브릭스 국가들도 위협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 기자들을 불러 모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합니다.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25%. That's coming on Saturday. That's coming on the first Saturday. 관세 부과 이후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인 펜타닐 유입을 다시 지목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통화 가치가 1% 이상 급락하는 등 외환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미국 정부와 두 나라 간의 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가칭 북미 펜타닐 타격대 창립을 검토하고 있고 멕시코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실무 그룹을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Pero no creemos que vaya a ocurrir. Como les digo, hay conversaciones, hay diálogo.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높은 관세가 길어질수록 미국으로서도 물가가 뛰고 경제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the United States wants to grow as a superpower even more, if the United States wants to be the most important market, it needs trade between Canada and Mexico to flow.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의 달러 대체 통화를 추구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브라질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해 12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2%대 중후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지난해 12월의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까지 내려갔다가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지난해 4월 이후 이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 이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 내내 2%대 중후반에 머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무선 랜 시장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2개 사이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휴렛패커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작년 1월 인공지능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주니퍼를 1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휴렛패커드와 주니퍼는 미국에서 기업용 무선 랜 시장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 중 규모로 따지면 각각 2위와 3위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선두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함께 시장의 70%를 장악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치열한 경쟁이 사라지고 가격이 오르며 혁신은 줄고 고객들의 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지한 것은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처음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 규모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장 지수펀드 ETF에 대해서 초기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이 신청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제안서를 30일자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승인만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증권 신고서라고 할 수 있는 S1 양식에 대해서도 승인이 이루어져야 다른 ETF들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초기 승인된 새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해 두 가상화폐를 균형 있게 편입하게 됩니다. 펀드 구조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직접 담는 기존 ETF와 유사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이번 주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최신 모델의 물리학 문제 해결 능력이 AI 선두주자인 챗 GPT를 능가했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개최한 물리 경시대회의 AI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수학, 코딩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업들의 최신 AI 모델을 능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국영연구소에서 과학 수재들이 경쟁하는 경시대 문제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템무베 이론 물리 경시대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AI가 풀도록 한 결과 딥시크의 최신 모델인 R1의 점수가 오픈 AI의 GPT-1을 제쳤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소는 항목별 채점 결과를 공유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도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딥시크와 비교하면 챗 GPT 답안은 인간이 작성한 것과 더 유사한 스타일을 보였다며 챗 GPT가 증명 문제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딥시크는 증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증명해야 할 결론을 재서술했을 뿐 증명 과정을 답안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낸 클로드 소넷을 이야기하면서 초반 두 문제에서는 0점을 맞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후반으로 가서는 챗 GPT와 유사한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딥시크는 AI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 결과를 훈련 목적으로 사용, 유사한 기능을 개발하는 증류 기술을 통해 무단으로 다른 AI 기업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어제 중국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에서 개방형 전략을 펴고 있는 IBM의 연구진들은 30일 AI 모델이 앞으로 개별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소형화 전문화하고 또 비용도 지속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은 이런 흐름에 부합하는 개방형 혁신의 결과물로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BM은 2023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인 메타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오픈소스 커뮤니티 AI 얼라이언스를 맺고 개방형 AI 모델을 추진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 주체들은 코딩에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픈AI가 챗 GPT를 통해서 폐쇄형 범용 모델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IBM 측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업하면서 맞춤형 AI 모델 개발을 추구해왔는데 이 딥시크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이 IBM의 AI 전략 역시 재조명받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아마존이 1년여 전 X에서 광고를 대거 중단한 이후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이번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말 X에서 광고를 뺐던 애플 역시 최근 몇 주 동안 X에서 광고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X에서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했던 일부 대기업이 변화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집권 2기에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부상한 것도 그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머스크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계와 세계 지도자들이 그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인 정보 효율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재선을 돕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 창업자이자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트럼프 취임식 행사에서 머스크와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됐다면서 이는 과거 냉랭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진통제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FDA는 31일 어제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저너백스를 부상, 수술, 질병, 그리고 외상과 고통스러운 의료시술로 발생하는 중증도 및 중증의 급성 통증의 치료제로 승인한 것입니다. 신약은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통증 신호를 원점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뇌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차단함으로써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오피오이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버텍스 측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8천만 명의 환자가 중증도에서 중증의 급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로 초기 치료를 받은 급성 통증 환자의 거의 10%는 오피오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데 매년 약 8만 5천 명이 중독이나 남용 같은 사용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1999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6만 4천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신약 승인은 미국에서 끔찍한 사태를 일으킨 오피오이드의 파괴적인 의존성을 제거하고 진통제를 개발하는 오랜 노력이 만든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루 2번 복용하는 이 진통제의 도매 가격은 50ml 한 알당 $15 50센트로 책정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세계 각국 요새 양분화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SNS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법안, 각 나라마다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누군가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미사라 범행 장면은 그대로 SNS에 퍼져나갔고 호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10대 청소년. 경찰 조사 결과 평소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Social media is doing social harm to our young Australians. The safety and mental health of our young people has to be a priority.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만 14세 이하의 SNS 이용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모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특정 나이 미만이면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 사회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위저즈를 만나서 134대 9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레이커스 좋아하는 이 기사들 많이 있죠. 한국도 많이 있고 뭐 여기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파했다. 엄청난 승리.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진 상황에서 뭐 기가 막힌 승리를 거뒀다. 이런 헤드라인 굉장히 많은데요. 워싱턴 위저즈는 지금 16연패 중입니다. 네. 그리고 NBA 전체에서 꼴찌팀이에요. 이런 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막 대서특필할 일은 아니죠. 연승 행진을 4경기에서 멈췄던 레이커스는 일단 어제 워싱턴을 만나면서 보약이 아니라 뭐 일단 쉬어가는 페이지 됐습니다. 27승 19패로 서부 컨퍼런스 5위를 지켰습니다. 복근 염좌 진단을 받은 앤서니 데이비스는 최소 일주일 정도 결장할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4득점, 어시스트 11개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12분 정도 뛰면서 NBA 데뷔 후 최다 득점인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브로니 제임스가 NBA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11월 멤피스 그리즐스와의 경기에 이어서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는 독일의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공격수 양현준이 속한 스코틀랜드의 셀틱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길목에서 맞닥뜨립니다. 두 팀은 31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2024-25 노가웃 페이즈 플레이오프 조 추첨 결과 대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32개 팀이 8개조로 조별리그를 치러서 16강 진출팀을 정하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 UCL에선 본선에 진출한 36개 팀이 추첨으로 정해진 대진에 따라서 8경기씩 치러서 1위부터 36위까지 순위를 가리는 리그 페이지가 먼저 진행된 것입니다. 이강인이 활약하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프랑스 리그 이 소속인 브레스트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되고 미드필더 황인범의 소속팀인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는 이탈리아의 AC 밀란과 격돌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을 3번이나 받았던 이 맥스 슈어저 은퇴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년 1,5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를 오가면서 3번이나 싸이 영상을 받은 셔저는 뭐 통산 216승 112패 평균 자책점 3.16을 기록하고 있고 나이 40에도 공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런 맥스 셔저나 저스틴 벌랜더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 있죠.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 대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